사과 아저씨 지금 들고 있는 책이 뭐예요? 이 책이 사과 재배 도감이죠. 발간된 지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언제 샀냐 하면은 직장 다닐 때 샀어요. 응? 아, 직장 다니면서 사과 농사 준비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은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직장 다닐 때 이 책을 샀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농사를 안 지으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더더욱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았어요. 네. 지금 이 책을 보면요. 저는 이해 못하는 용어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용어가 90%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은 사과나무 전체를 보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어떤 데는 정상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아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 농사만 지면 이런 용어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요새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네. 교육을 받으면은 강사들이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했으니까. 공부했고요. 예. 그런데 그 용어를 모르면요. 거기 가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요.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왜? 용어를 모르니까요. 전기세 내주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도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농사 짓는 것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농사도 똑똑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냥 뭐 부모님으로부터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가 짓는 거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을 안 받고 공부를 안 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시대죠. 네. 무엇이든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네.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문 용어하고 또 그 의미를 쉽게 풀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과나무는 홍로예요. 품종이 홍로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저렇게 둥근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여기에 접을 붙인 거거든요. 그리 요 밑에 거를 대목이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대를 쌓는다 그러죠. 무슨 청와대 할 때 대자가 바로 이 대자예요. 기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무의 기초, 바로 대목이에요. 대목에 이 품종을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품종을 접수라 그래요. 접수. 예, 이 품종을 접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접수라 그러고요. 이거는 대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접붙인 자리가 있죠. 네. 요걸 접목 부위라 그래요. 여기가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중 대목이에요. 대목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대목은 저 밑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이 나무는 재식이 되어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보시면은 심은 지 2년 됐거든요. 이게 대목이거든요. 대목이고 요 바로 밑에 뿌리가 있어요. 이런 대목을 작은 대목, 작은 묘목, 작은 묘라 그래요. 자기 뿌리라는 소리거든요. 대목으로 많이 쓰는 것이 M26하고 M9이 있어요. 그건 왜 영어일까요? 나머지는 다 한자어면서 왜 그것만 영어로 해요? 그 대목은 유럽에서 명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M으로 그래서 시작하는 건가 예, 보다. M으로 붙여놨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M26 대목인데 요 위에 접수가 홍로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목에 접을 붙이고 이 대목에 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묘예요. 요거는 아까 저거는 이중 대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위에 M9, M26을 접을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품종을 접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중 대목, 요거는 M26 대목에 바로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묘목이에요. 자, 이걸 보면요. 여기에 굵은 가지가 있죠. 이게 이 나무의 원줄기예요. 이 원줄기를 한자말로 주간이라 그래요. 주간. 주가 주인이라 할 때 주거든요. 간은 줄기 간자예요. 주간이니까 주가 되는 줄기, 원줄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육 가면 전부 주간이라 그러지 원줄기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난 가지가 있죠. 이거는 주지라고 그래요. 주지. 예, 주가 되는 지, 다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 바로 붙은 가지가 주지예요. 주간을 아버지 가지라고 하면은 요거는 아들 가지가 되겠죠.
주지는 아들 가지예요. 아빠와 아들. 예. 그러면 이 주지에서 또 이렇게 가지를 받으면은 이런 가지를 부주지라 그래요. 부. 그러니까 손자 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이걸 보면 여기서 주간에서 바로 이렇게 여기 과일이 달리는 결과지거든요. 이 결과지를 받았죠. 이게 결과지, 과일이 맺히는 가지예요. 이게 결과지예요. 그러면 주지에서 바로 받은 결과지도 있고 부주지에서 다시 결과지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 가지가 올라가면은 저기까지 가면은 정상 부위가 되죠. 주간에서 위로 올라온 것을 주간 연장지라고 해요. 주간에서 계속 연장돼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주간 연장지. 그러면 우리가 전정을 할 때 나무가 계속 크면 안 되니까 짧은 걸 나누고 잘라버리죠. 그래서 주간 연장지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목이 있는데 이 뿌리 부분에서 작은 줄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기서 막 올라오죠. 지금 이 나무는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를 흡지라 그래요. 여기 뿌리에서 올라오거나 여기 대목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흡지라 하거든요. 어제 흡지 제거하셨잖아요. 예, 흡지 제거했죠. 흡하는 거는 호흡할 때 흡자예요. 지는 가지 짓자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한자를 해석해 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흡혈귀 할 때 흡.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되겠죠. 흡혈은 얘가 피를 뭐- 떤다는 거거든요. 네. 흡혈귀 그거 좋네요. 흡혈귀 할 때 흡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의 영양분을 소모하는 이거는 우에까지들이에요. 영어로 서커더라, 서컬. 서커예요. 예, 서커. 어. 썩이 빨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서커입니다. 어. 이게 과일이 달렸죠. 이 결과지에 과일이 달린 겁니다. 여기도 결과지가 하나 있죠. 내년에는 여기 또 과일이 달려요. 여기 이미 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과일이 이렇게 달렸는데 과일에서 이렇게 나온 가지가 있죠. 이거를 과대지라고 해요. 과대지. 저는 사실 사과나무가 처음 질 때는 과대지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뭐 예. 과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거는 과실의 대자가 아까 과일 할 때 과자. 토대가 된다는 대자거든요. 과일의 밑받침이 되는 데서 나온 가지란 뜻이에요. 과대지. 아이고 어려워라. 예. 그 뭐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한자 예. 모르는 사람은 농사도 못 짓겠네. 그래서 이거를 과대지를 하는데 이거는 마땅히 한글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과대지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과대지는 그냥 네.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암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지에서 이렇게 위로 솟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배면지라고 하거든요. 배면지? 배면이 뭐냐면 배자가 등배자예요. 아, 등에서 배면. 가지가 났다? 이 주지 등에서 가지가 났으니까 이게 배면지예요. 어떤 분들은 배면이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로 말하는 배에서 나타내고 이 밑에서 난 가지를 배면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사분 중에도 밑에 난 가지를 배면지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그거는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지 위에 난 게 배면지거든요. 배면지인데 이 위에 난 가지가 이렇게 수직에 비슷하게 길게 자라는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장지라고 그래요. 아, 도장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 쉽게 도둑놈 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도장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길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아, 장이 길다는 뜻. 그렇습니다. 가지가 길게 자라면은 과일과 다른 결과지로 가야 될 영양분이 이쪽에서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영양분 도둑놈 맞죠? 아, 도둑한 거 맞네요. 그렇습니다. 훔치는 거 그래서 맞네요. 도장지가 도둑놈 가지라 해도 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네. 재밌네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재밌는데 책에서 보려면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은 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다녀보면은 과총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사과 농사를 짓고 몇 년 동안 과총엽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과총엽은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과총엽은 뭐냐면은 여기에 과일이 달렸으면은 과일 밑에 달린 잎들이 있죠. 요거요. 이게 과총엽이에요. 여기에 가지에 잎들이 나 있어요. 이게 가지에 난 잎을 이거를 본엽이라 그래요. 본엽. 아, 본엽. 예, 엽자가 잎엽자거든요. 본은 본래 본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난 잎이에요, 이게. 잎이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신초. 이게 새로운 가지가 나는 걸 신초라 그러거든요. 왜 이거는 신엽이라고 안 하고 신초라 그래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얘도 신초인데 엽이 있네. 요렇게 난 거를 끝에 난 요런 잎은 연약하지요. 요걸 신엽이라 그래요. 신엽. 아, 신엽. 새로운 잎이라는 거죠. 신엽이에요. 요거는 본엽, 이거는 신엽.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일도 홍로인데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이
꼭지 부분이지요. 보통 꼭지라고 하면 어디를 가르칩니까? 여기 꼭지, 여기. 요게 꼭지지요. 네. 근데 요 꼭지에 요 나온 거는 뭐라 그래요? 그것도 꼭지. 꼭지라 그러죠. 보통은 꼭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꼭지가 전체를 다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사용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요 꼭지 긴 요까지 합쳐서 꼭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지가 길다, 꼭지가 짧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열매 자루예요. 열매의 자루처럼 생겼죠. 열매 자루인데 이 부분을 전부 합쳐서 과경부라 그래요. 과경. 과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경은 꼭지라는 의미가 있고, 과경, 과일의 경은 지름경자거든요. 과실 과자에 지름경자를 써서 과실의 지름. 그러니까 여기서 과경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름 했을 때 이게 과경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길이는 뭐냐? 과일의 길장자거든요. 과장이라 그래요. 과장. 이게 한자말이 좀 어려워요. 네. 우리가 강의를 가보면은 사과나무가 번무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도 제 영상에서 나무가 과번무하면 안 좋다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번무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걸 번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과번무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니까 너무 심하게 무성하면은 나무만 자라죠. 나무를 지나치게 무성하게 키우는 걸 과번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수관 하부에 준다 그래요. 네, 그럼 그것도 수관이 어려워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죠. 맞아. 수관입니까? 수는 나무 숫자예요. 관은 갓관이에요. 갓 쓰는 갓 있죠. 나무에다가 왜 갓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이라고 하죠. 왕관. 왕이 쓰는 갓이 왕관이죠. 네. 그러면 수관이니까 나무가 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관이 아니고 나무관이에요. 나무 형태를 보면 이렇게 왕관처럼, 관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나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하고 잎이 난 이거를 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관 하에 뭘 준다고 할 때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수관이라는 것은 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무를 심는 거를 재식이라고 하죠. 네. 재식은 뭐냐면 제자가 심을 제자예요. 식은 심을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를 나무를 재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심는 거는 보충해서 심는다. 보식. 그래서 보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무 사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은도 아, 이거를 주간. 한자말로 수간이라 그래요. 아, 수간. 그죠? 나무와 간 사이 수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심은 열이 있고 이쪽에 열이 있죠. 그러면 이 열과 열 사이는 열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열간 간격이 4m고요. 수간 간격은 저는 보통 2m로 심어요. 그래서 이 콧박이 4라 그러면은 수간 간격, 나무 간격이 2m고 열 사이 간격이 4m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네. 다른 뭐 배나 예. 다른 복숭아 나무에도 똑같아요. 비슷한 용어로 쓸 예, 수 그 있나요? 용어는 똑같습니다. 아. 수간, 열간은 똑같아요. 아, 그거 말고 아까 설명해 주신 다른 용어들도요. 대부분은 같은 용어들이 많죠. 어. 예. 뭐 다른 나무들도 흡지 나와요. 똑같아요. 다른 나무도 접 붙일 때 밑에는 대목이라 그러고 위에는 접수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꽃이 꽃이 없는데? 없어요. 꽃이 없지만 또 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과지죠. 그럼 내년에 여기 꽃이 피죠. 이 눈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아라고 해요. 정아. 정아 여자 이름인데요. 여자 이름이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은 발을 정자가 아니고 끝 정자예요. 아, 어려워라. 아자는 눈 아자거든요. 정아. 가지 끝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어디에 달아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가지 끝에 눈에 사과를 달아야 돼요. 여기에 피는 꽃을 정아화라고 그래요. 줄여서 정화라 그래요. 정화. 가지 그것도 끝눈 여자 이름이네요. 정화. 꽃 하자거든요. 이게 정하고 그러면 액아가 있거든요. 액아는 홍로에 액아가 많아요. 지금 홍로에 내년에 되면은 여기 잎 사이에 여기에 다 꽃이 피요. 요거를 액아라 그러거든요. 액은 무슨 액이냐면은 겨드랑이 액자예요. 겨드랑이 여기 잎하고 줄기 사이에 요 겨드랑이 그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여기에 과일이 달려요. 요거를 액아라 그러거든요. 액아에 피는 꽃을 액아화 줄여서 액화라 그래요.
겨드랑이 꽃눈이거든요. 액화란 말 많이 들어봤죠? 액화에 달린 과일은 정상 과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적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 옆에 난 눈이 있어요. 애가도 가지 옆에 났지요. 척아라 그래요. 우리가 척이라는 것은 옆구리 척자지요. 옆척. 좌측, 우측 하죠. 아, 측면. 네, 측면에 할 때 척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지 측면에 난 눈을 척아라고도 해요. 그러면 척아에서 핀 꽃은 척아화니까 척화예요. 그런데 그거는 액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정아, 정상적인 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또 눈이 있죠. 여기 있죠. 이런 거는 가지가 안 됐죠. 요거는 조건이 맞으면은 가지가 돼요. 이런 눈을 뭐라고 하느냐? 잠아라고 해요. 잠, 잠길 잠, 숨을 잠자거든요. 잠수교 할 때 잠자예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 눈, 숨어 있는 눈이 잠아예요. 아, 그 잠잠하게 있다가 나중에 그렇죠. 튀어나올 수도 잠잠하게 있다. 있죠. 그 조건이 맞으면은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여기에 가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에 위에 아상을 넣어요. 아상. 아라는 것은 눈나자거든요. 그 칼집 내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상자는 상처 낸다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눈 위에 상처를 낸다. 그게 아상이거든요. 여기에 자마 위에 아상을 넣으면은 여기에 터져서 가지가 나와요. 와, 이게 신기하다. 바로 자마입니다. 근데 어떤 원리로 칼집을 내면은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칼집을 내면요. 영양분이 오르내림이 여기서 막혀요. 아. 가지 끝에서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거든요. 그게 저 뿌리로 내려가고 하는데 여기에 축적이 돼요. 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호르몬도 못 올라가게 해서 여기에 축적이 되면서 눈이 터져서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는 와,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예. 이게 결과지인데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내년에 이 가지를 보면 여기에 꽃봉오리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 막 애가도 전부 꽃봉오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꽃봉오리 외자를 써요. 우리가 정례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정례는 뭐냐? 적이 딸 적자예요. 꽃봉오리를 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꽃봉오리 속는 거예요. 그걸 정례라 그래요. 그러면 꽃을 따는 건 뭐지요? 적화. 꽃을 딴다. 딸 적자에 꽃화자서가 적화라 하죠. 그러면 그게 적화인 거예요. 그 과일 따는 건 적과. 과일은 과실 과자를 써서 적과하면은 과일을 속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꽃적과를 한다 그러거든요. 꽃적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왜냐면 되죠. 적과는 과일인데 꽃이 그렇지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꽃적과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꽃을 따는 건데 꽃을- 적과에 익숙해서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꽃을 따는 거, 적화를 하는 걸 꽃적과를 딴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 되어버리냐면 꽃에 과일을 딴다. 꽃에 과일은 말이 없죠, 안 아직. 되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꽃적과를 한다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꽃적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해야 그쵸, 돼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사원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또 어렵게 이해하고 있는 꽃의 일생이 있어요. 꽃의 일생에 대해서 영상을 두어 번 만들었는데도 제 영상을 다 안 보셔서 자꾸 물어봐요. 먼저 맨 처음 이 가지에서 잎이 전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잎이 전개된다 이래가지고 전엽기라 그래요. 전개된다 할 때 전자고 엽은 잎 엽자거든요. 잎이 전개되는 시기 전엽기. 전엽기가 지나면은 여기에서 꽃봉오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꽃봉오리가 나온다. 날출자서가 출외기라 그래요. 꽃봉오리가 나오면 처음에는 녹색 꽃봉오리가 나와요. 그러면 농외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녹색 꽃봉오리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를 홍외기? 홍외기라 그래요. 붉은색 꽃봉오리가 아이들이 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때 풍성기라 그래요. 풍성기? 예, 그래서 풍성기예요. 그 다음에 풍성기에서 풍선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죠. 그때를 개화기라 그래요. 아, 개화기. 그렇습니다. 그게 개화가 80% 됐을 때를 우리가 꽃이 다 피다. 만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꽃이 지면은 낙화라 그러죠. 꽃이 진다. 낙화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벚꽃 필 때 구경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항상 개화기 아니면 만개했다라는 단어만 쓰는데 네네. 그럼 벚꽃 구경을 조금 일찍 가면 우리가 풍성기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래기도 볼 수 있고 홍래기도 볼 수 있는 네네. 거네요. 너무 만개 다 했을 때 가면 이미 지지요. 아, 풍성기도 그러니까. 예뻐요. 예, 예. 그러니까 풍성기에서 개화기 그때 가면은 어. 꽃들이 이뻐요. 맞아요. 네네. 아, 이거 생활의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이게 꽃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이해해야
사과 교육을 가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전문 용어도 쓰고 또 풀어서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두 가지 용어를 풀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전문 용어를 쓰면서 한 번씩은 제가 그거를 풀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영상 요 위에 링크 남겨둘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예. 그 정리해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많은 네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과나무의 꽃, 잎, 가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과나무 제식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사과 아저씨는 농사 초보 시절에 이런 단어 몰랐을 때 교육 가면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교육 가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뭐 했어요? 잤 예, 써요? 그때는요 안 자지요. 적어 놓습니다. 아,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봐요. 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순원 박사님이 총에 대해서 1인자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제가 그분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작용기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거 어렵죠.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작용기작.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작용기작이란 말은 지금은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도 그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작용기작은 결국 뭐냐? 작용 원리거든요. 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작용 원리. 그러니까 살균제 같으면 살균제가 균을 죽이는 원리예요. 살충제는 총을 죽이는 원리. 제초제는 풀을 죽이는 원리가 바로 작용기작이에요. 그 뜻을 몰라가 처음에는 한참 강의 내용이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좀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요 초보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작용기작이라고 말하시면서 작용 원리다, 총하고 균을 잡는 원리다 이렇게만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요. 네. 기초반 수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급반 수업은 이미 그 기초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데 초보분들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부탁드립니다. 네, 사과 농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 원래 장마기에 방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충성!